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지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큰 반등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4% 아래로 떨어진 게 또 오랜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훈풍을 깃들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주말 동안 있었던 중국 양회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또 더불어서 SM 인수권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던 주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만큼 이번 주 고수익 작전 타임도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들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고수익 작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어떻게 좀 잘 보낸 것 같긴 한데 네. 이슈가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이슈가 많아서 우리 소장님도 참 바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좀 로봇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첨단 로봇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한 상황인데 자, 우리가 챙겨봐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일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은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온 게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포함이 돼 있지만 결국은 AI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연내 그 지능형 로봇법 개정 추진 또한 실외 그 이동 로봇 그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선정하고 또한 로봇의 보행자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 뭐 계속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택배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대한 로봇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자율주행과도 그 연계성을 좀 띠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로봇에 따른 그 수혜를 좀 받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사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핵심 분야 그 2024년까지 모빌리티 안전 그리고 농업 로봇 등의 개선을 좀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그 배달 및 그 순찰 로봇이 좀 있고 안전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중 청소 로봇, 건설 로봇, 재난 안전 그리고 협업 및 보조 확산 관련된 부분들은 농업과 조리, 재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많고 인프라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안전성과 실증 환경, 생태계 환경 등을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모든 로봇 산업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포커스가 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산업용 로봇이 좀 포커스가 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은 맞죠. 그리고 네. 이 산업이 사실상은 뭐 신규 사업이라고 좀 볼 수는 없고 옛날 과거 때부터 우리나라도 로봇과 관련된 산업 중에서도 기본적인 그 기계 쪽이나 제조업 쪽에서는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첨단 산업에는 충분히 좀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외에 또 그 로봇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준을 또 마련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 농업용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네. 또한 음식점에서 좀 대형 레스토랑이나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에도 요새는 로봇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 로봇과 관련된 그 음식점이나 호텔 뭐 이런 쪽은 계속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보자면은 그 신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그 노동시장의 변화 대응에 이게 좀 포커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지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전에는 이제 또 키오스크나 그런 것들을 좀 도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점점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로봇이 이 일을 지금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세계 시장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할 계획이고 고용 전망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고용 전망에서는 수치가 늘어난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로봇에 대한 수치일 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산업이 좀 전차적으로 변화가 된다 한다면은 로봇이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경우에는 일반 그 노동자분들의 그 실업률이 증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라고 예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품종 극소량 생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수지 개발이든 뭐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한다면은 그 다품종 극대량 생산이 된다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나 그 사출금형이나 프레스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산업은 바뀔 수는 있지만은 실직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 좀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핵심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빌리티가 있고 이 안전산업 진입 그리고 협업 보조 확산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이슈는 계속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게 그 로봇이 왜 계속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4월 중에 또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에 4월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정민 소장님께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사실 살펴봤을 때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이라던가 현대가 LG까지도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뛰어든 상황에서 로봇 산업 현황은 우리가 어느 정도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도 뭐 연내 첫 로봇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계속 그 대기업도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삼성은 그 헬스케어 로봇 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그 EX1이라고 하는 그 보조기구 로봇이 출시된 예정이고 이 로봇을 통해서 신사업으로 점찍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내 그 작년이죠. 작년에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투자를 또 발표를 했었고 그 앞으로 그 무인 공장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 공장 확대를 굉장히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아직도 로봇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역시나 헬스케어 쪽에 타깃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 공장 등 산업용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었지만은 그 엑스블이라고 환자 그 장애인의 하지 근육 재건 그쪽에 재활 훈련을 돕는 그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송 로봇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과 헬스케어 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그 클로이라고 있는데 클로이 그 LG U 플러스 하면은 이제 클로이라는 걸 좀 도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로봇으로는 좀 어느 정도는 지금 가치를 받고는 있고 그 상황에서 앞으로는 로봇 솔루션을 통해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는 계속 로봇 산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현대, LG까지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분야도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점을 반정민 소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로봇주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좀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뭐 유진 로봇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 자, 각종 이슈에 올라 있는 로봇주들 실적은 과연 탄탄한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작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13억 흑자 전환을 했었고 이게 사실상 뭐 로봇주의 전체적으로는 4년 정도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실적적으로 좋지는 못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삼성전자에서 589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을 통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발행가액이 34,000원. 그러니까 지금 한 9만 원대 되니까는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됐죠. 그리고 지금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이 제일 좀 어느 정도 허들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가특인가 매출액이 136억 원, 52%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은 57억 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이제 적자를 봤던 것에 탈피를 했고, 그리고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로봇주들이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년 정도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봇스타의 경우에도 연결 영업이익이 10억 원 그렇게 됐고, 로보티즈도 적자를 보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네. 유진 로봇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리고 로보도 역시나 지금 뭐 연결 영업이익이 641만 원 뭐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나 흑자 전환을 했고, 네. 또 나머지 로봇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흑자 전환을 못한 기업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안 좋았던 이력들보다는 이제는 좀은 어떻게 보면 재무적으로 가치를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인 정부 및 기업으로 통해서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뭐 사실 기대감으로 로봇주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속속들이 실적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사실 첫 시총 1조를 돌파하는 로봇주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종목 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로봇주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흐름을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계속 이 상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올해 1위부터 그 로봇주들이 좋은 50%.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50에서 200%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정책과 그 챗 GPT, AI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계되면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4월까지 이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못해도 4월까지는 계속 좀 더 좋은 가능성이 있겠고, 그 다음부터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산업의 역량에 따라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망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전거래 1.7조 원. 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굉장히 높다. 그쵸. 그렇게 판단이 됐었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 투자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정책적인 영향이 컸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이 기업들이 뭐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신사업 먹거리를 많이 지금 포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아직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산업은 이렇다 하는데 해외 쪽은 어떠냐, 좀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해외에 비해 국내 로봇주 시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해외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의료기기의 전문으로 하는 되게 좀 이름이 좀 특이하긴 한데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있는데, 네. 시총이 무려 924억 달러. 그러니까 약 11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게 차이가 나네요.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100배, 뭐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산업용 로봇 분야에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시총이 323억 달러, 그러니까 40조 원 가량이 되고요. 네. 스위스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인 ABB가 있는데 거기도 시총이 636억 달러, 그러니까 78조 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옆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 화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화낙이 시총이 322억 달러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 화낙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과거에 업무를 봤을 때도 화낙에 대한 업무를 본 건 아니지만, 네. 기계 쪽에 이제 업무를 봤을 때도 화낙에 대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업무를 많이 했던 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기계에 뭐 쇼트를 빼놓게 된다면 그 쇼트를 빼서 자동으로 하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화낙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일반적인 뭐 산업용 기기에서도 화낙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그게 2000년대 초반 때 많이 사용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본의 로봇 산업은 생각보다 산업용 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후발주자의 경우에는 상승 능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좀 환학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환학의 경우에는 50년 넘게 산업용 로봇 강자로 군립해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이미 해외 시장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 그렇죠. 네, 일본에서는 그 국내 기업, 국내 제조업 쪽 분야에서도 자동적인 로봇을 통한 자동 산업 분야에서는 환학을 좀 많이 사용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케이스를 보자면 국내 산업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규모에 대해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로봇 산업을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로봇의 기술력에 있어서 일본을 지금 우리가 추격해 나가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 동력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반종희 소장님께서 해주셨고 사실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시총을 기록하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파이 자체는 남아있다, 더 크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지켜볼 만한 이슈가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지금 따상은 떼놓은 당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종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따상도 따상이지만은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네.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22년 매출이 한 50억 원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국내 1위이고 글로벌에서 5위 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작년 대비에 30% 이상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때는 상장이 좀 어렵지 않겠나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주관사 심사 또한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는 최소 한 4개월 정도 걸리고 증권 신고서 제출 후 그 공모 진행까지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주관사 선정 그리고 지정 감사 등의 작업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한간에 소문을 들리자면은 해외 투자계 기업들, 외국 투자계 기업들도 역시나 주관사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포커스가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을 봤을 때는 시총이 굉장히 매우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하반기의 가능성을 좀 점쳐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는 1조 원 수준으로 상장을 추진 중이고 마지막 그 투자 유치 당시의 기업 가치가 4,400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외국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1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상장 후에는 따상 정도뿐만이 아니라 조정을 좀 심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또 두산그룹주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두산그룹주는 지금 정부 정책과 수혜를 계속 연계되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바켓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좀 어떻게 보면은 점차 이게 좀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바켓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 원전 정책 지금은 원전과 관련된 지금 이슈가 좀 줄어들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작년부터 계속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의 그 소폭 줄어든 상황. 이슈가 줄어든 상황이다 하더라도 원전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수소 사업 해외 확대와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한 작년에도 정책 중에는 수소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또 잠시 지금 소강 상태. 그렇지만은 그 원전과 수소는 계속 부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만일 하반기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숨에 로봇주 중에서 시총 1위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반종희 소장님께서 보고 계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두산 그룹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도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두산 그룹주들도 함께 챙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빼놓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주가 한때는 사실
사실 테마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테마를 넘어서 대세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당분간은 더 대세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고 이게 네. 정부 정책과 연관된 케이스도 있지만은 산업 전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놀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은 워낙 지금 주가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니까 너무 크게 실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4월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그게 이제 다음 달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발표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투자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정부 정책까지도 함께 상승 탄력에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정민 소장님과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반정민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국내 증시 작전 꼼꼼하게 세워봐야겠죠.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그럼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시장 흐름 먼저 좀 복기를 해볼게요. 네, 지난주 내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위주의 상승이 엄청나게 나와주었죠. 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형제들의 질주가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수 대비 체감은 그렇게 상승장은 아니었다라는 게 저의 총평입니다. 지수는 급등을 했으나 실제 상승했던 종목 숫자와 그리고 하락 숫자는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죠. 이 지수 자체가 버텨줘야 테마성 종목들도 매매하기에 편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죠. 이걸 우스갯소리로 여기서는 이제 한간에서는 박스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2,400과 2,500 그리고 2,000과 2,100 사이 딱 이렇게 1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장세를 박스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딱 그런 장세가 들어가줘야 개별 종목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우상하는 것보다 사실 이 박스피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최근 공매도 쇼커버링과 관련된 종목들로 인해서 이 수급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공매도 쇼스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늘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중이죠. 이 시장의 분위기와 테마주가 정말 그 여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테마 장세는 시장이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라 보고 있는데 다만 지난주엔 챗GPT 그리고 로봇 AI가 주요의 상승세를 이어졌는데 이번 주 증시에는 주말간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서 새로운 테마로 그 수급들이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주말간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M 인수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카카오의 SM 신주 취득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을 했는데 이로써 카카오와 하이브, 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시작된 인수전이 정말 쩐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이 카카오의 자금력은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상 사실상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도 하죠. 여기에 싱가포르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 조달받은 약 1조 1,540억 원 정도를 조달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야 두말할 거 없죠. 반면 하이브의 움직 또한 거의 진심입니다.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FI로부터 최대 1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운용은 거의 모건 스탠리가 담당하기로 했었죠. 또한 어제 휴일을 반납하면서 이 카카오 동향과 그리고 동향파 그리고 추가 지분 확보 논의로 주말까지 정말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일부터 9일까지는 SM엔터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산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31일 주총에서 하이브 즉 주주 제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우리한테 우호한 지분으로 취급을 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러한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이 하이브는 자산운용사의 SM 엔터의 지분들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장외 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 외에서 블록딜로 인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하이브는 지난번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이 주당 인수가 12만 원 측정을 하고 현재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아마 정규 시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한 푼 한 푼이 귀중한 상황에서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SM 관련해서 이번 인수전 관련해서 종목들이 반짝 상승은 예상이 되는데 그 상승세는 높지 않고 길게 유지도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하이브도 이번 SM 엔터를 인수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로는 이 글로벌 레이블로 도약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현재 K-팝의 성장세가 많이 올라온 건 맞으나 지금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유명 팝 가수인 저스틴 비버의 소속사인 이타카 홀딩스를 2021년 약 1조 원을 투입해서 인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3,140억 원을 이용해서 미국 최대 힙합 레이블인 QC 미디어까지 사들인 만큼 현재 SM 엔터를 인수를 해서 엔터 사업에 아주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인수권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나왔고 또 그 예측과는 조금은 다르게 흘러간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황호준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말에 있었던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양회였는데 4일 개막을 했었죠. 자, 양회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말간에 또 중국 양회가 마무리가 되었죠. 지난번 중국 정부는 GDP, 다시 말해서 국내 총생산률이 5%에서 6%의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그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소문내던 채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요약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중국의 경제 목표도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8가지 주요 사업 계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수 확대를 강조했지만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정 부분은 확장의 기조를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부동산 또한 투기 억제 및 실수요 부양을 하겠다, 이 정도만 보여줬습니다. 대신 좀 특이한 점은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22년 7.1%에서 올해는 0.1% 상승한 7.2%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이는 아마 러우 전쟁, 그리고 미국, 중국의 갈등, 대만 문제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보여주기식으로 올리지 않았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8가지 주요 사업 과제로는 내수 확대, 현대화된 제조업 공급망 구축 가속, 그리고 국영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및 민영기업의 권익과 재산 보호, 진일보 대외 개방, 외자 유치, 그리고 중대한 금융 리스크의 효과적인 해결,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촌 부흥, 마지막으로 친환경 발전의 전환, 인생과 사회 안전망 개선 등 이렇게 총 8가지를 밝혔는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의 상황이니 여러분들도 이걸 다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증시와 연계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내수 확대, 딱 이거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지난번 나온 제조업 PMI 그리고 비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서 확장으로 나왔죠. 각각 52.6, 56.3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내수 경제가 활발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좀 밀어보면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평소 중국의 공장지대가 활발하게 가동되면서 심해진 대기질 문제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밀어보아서 중국의 내수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공장이 가동률이 상당히 높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는 중국 양회 기대감을 가진 소비 관련 테마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를 시작으로 해서 공매도 바다 종목의 쇼스퀴즈 기대감이 이 상승의 주된 테마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중국 양회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라는 한 줄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내수 확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세부 사항 어떻게 중국이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게 될지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다. 이번 주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주들 위주로 또 함께 대응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주요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월요일 증권형 토큰 STO죠. 이 관련 국회 토론회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구글, 엔비디아 등 9개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 기술력이 조금 좋은 회사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화요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화 그리고 방역 규제 완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면서 이 중기부 장관의 아랍에미리트와 그리고 사우디 해외 출장, 두바이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와 그리고 관련 네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또 한 번 예상이 되고 있고 대망의 목요일이죠. 이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 지난주까지는 어영부영 올해 초에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흘러갔던 반면에 이번에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바뀌게 되면서 차월물로 움직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 극심한 증시의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나올 가능성이 다분해지는 날이고 목요일 전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신중한 투자 포지션을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EU 집행위 면담이 있는데 이 주제가 바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보조금 지원 문제와 그리고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의 이 금리 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한국과 베트남 경제부총리의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은 그 어떤 달보다 글로벌 이슈와 그리고 경제 대책 관련 회의, 그리고 중대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소나기는 피해가면서 정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는데 이미 3월은 소나기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신중한 투자 마인드셋을 가지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황호준 연구원님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그 날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이야기 어떤 분과 함께 나눠볼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FA님 굉장히 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인 것 같아요. 지금 어깨가 내려갑니다. 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지난 금요일만 봐도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고 덕분에 우리 증시도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일정 바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일정이 굉장히 또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이벤트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 개의 어휘가 합성이 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물과 옵션 그리고 동시 만기.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의 관계. 그러니까 오렌지를 갈아 만들면 오렌지 주스가 되죠. 네. 그러니까 오렌지로부터 파생된 상품이 오렌지 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책상 같은 경우에도 나무와 책상, 나무로부터 파생된 상품이 파생 상품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라고 하는 이 지수에서 업종을 대표하고 있는 200개 기업을 추려낸 게 코스피 200이고요. 이 코스피 200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인덱스가 코스피 200 선물, 흔히 선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이 선물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혹은 타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핵심은 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만기. 주식 같은 경우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만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만기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 보유하면은 평생 보유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선물이든 옵션이든 선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
만기가 있고 이 만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거래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포지션 혹은 투자 주체별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포지션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쫓을 수 있을 때까지 지수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면에서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증시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한편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와 함께 외국인이나 기관이 역시나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쳐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번 달 올해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굳이 어깨에 짐이 굳이 이렇게 무겁다고 보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의 규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6년과 97년 선물과 옵션 시장이 1년 연차를 두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로 2000년,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량이 1위였어요. 하지만 2014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생기게 되면서 시장이 소폭 위축은 됩니다만 위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세계 시장에서 결코 적지 않은 거래량을 보이고 이에 따라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지수 자체의 움직임을 결정짓는데 사실상 선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포지션을 보라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번 주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선물과 옵션이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이 동시 만기일이 굉장히 좀 무섭고 네. 또 굉장히 또 우리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청원 FA님께서 지금 선물 포지션, 특히 외국인 포지션을 볼 때는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너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우리 증시의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증시 대체 어떻게 그래서 대응해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한번 좀 봐야겠죠. 또 자세히. 물론 우리가 이것을 HTS를 통해서 추정이라고 하는 걸 추정 손익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잔량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다만 큰 투자 주체별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걸 토대로 지수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자, 2023년 첫 번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동시 만기일은 3월 9일,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네. 2023년 3월 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종가 기준 선물 지수는 316.80포인트. 2023년 3월 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432.07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거의 2%가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개장도 하기 전에 갭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데 그 수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1%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 미만, 대략 0.6에서 0.7 정도가 나온다면 오히려 개장한 이후로 갭이 조금씩 확대되는 갭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갭이 한 1.5%, 1.6% 마냥 나와버린다. 그러면 갭이 소폭 줄어드는 갭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장 초반 자체는 대략 0.7 혹은 1% 정도 적정 수준에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2432.07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으니까 1%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25% 정도 오른 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럼 2460포인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32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감안해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 종목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죠. 네.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다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오를지 떨어질지 그걸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400에서 2600포인트 사이에 있을 거야. 즉 레인지 거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레인지 거래도 할 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투자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왼쪽 네 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콜옵션의 매수와 매도, 풋옵션의 매수와 매도 이걸 우리가 플레인 바닐라 옵션이라고 해요. 참고로 플레인 바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요거트를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플레인 요거트죠. 네. 맛이 좀 씁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단맛, 바닐라를 추가해요. 그래서 기본이 된다 혹은 기본적인 의미라고 해서 플레인 바닐라라고 그냥 금융시장에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네. 매수는 흔히 롱, 매도는 풋이라고, 매도는 숏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모든 거래를 전자 시스템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종이에 다 썼어요. 매수할 때 썼던 종이 용지 길이가 이렇게 길었고 매도할 때는 짧았어요. 그래서 숏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선물과 옵션의 수익 구조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번 주까지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 선물 같은 경우에는 316.80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선물지수가 316.80인데 제가 여기 파란색 박스로 해놨죠. 317.50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람들이 행사하지 않아요. 317.50에 내가 이 선물 한 계약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시장 지수가 더 낮죠. 시장에서 사는 게 낫죠. 하지만 320이나 322.50, 32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행사를 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지수가 올라와서 만약 325.00 기준으로 선물 지수가 327.00이 되면 2%포인트를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행사를 할 겁니다. 네. 그게 모두 반영된 게 이 옵션 전광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준이 되는 건 317.50, 지금 선물 지수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콜옵션, 오른쪽은 풋옵션입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현재 투자 주체별로 어떤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만 제가 따로 체크는 하지 않았는데요. 327.50포인트의 콜옵션의 현재 가격이 0.11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우선은 주목해 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이게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한번 예상을 해드릴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 주체별로 만들어 놓은 포지션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금융투자와 투신 이거 토대로 개인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에 높은 첨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금융투자는 사실상 그리 첨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투자 주체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통상적으로 주식이 되든 선물이 되든 사실상 수익을 내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사실상 많이 희생양이 돼요.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만들어 놓은 포지션은 선물지수 기준 300포인트에서 309포인트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선물지수는 316.80이었습니다.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쭉 내려오죠. 더 네. 커지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손실을 보는 구간, 그 구간이 동시 만기에서의 선물지수의 포인트와도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지수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수가 이제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이미 출발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외국인 한번 볼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12포인트 이상이면은 수익이 다 납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수익을 보이는 구간이 어디인가? 그게 여기 동그라미로 쳐놓은 부분인데 이 구간이 327.50포인트예요. 이걸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 2,515포인트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아마 327.50포인트까지 선물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동시만기 3시 20분에 마감이 되죠. 그때까지 코스피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2,500포인트를 한 번은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327.50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가면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더더 커지게 될 거예요. 지수 자체를 장 초반부터 밀려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갭 상승이 오늘 나온다. 내일은 아마 변동성이 그리 없을 겁니다. 수, 목 이틀 동안 한 번 정도는 코스피가 1.5나 2% 수준의 상승을 한 번 더 보일 겁니다. 그게 옵션 만기가 될지 옵션 만기 전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옵션 만기에는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폭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기관 볼게요. 기관은 이 구간 파란색 박스 부분이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기관도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할 건데 수익이 나는 구간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파란색 박스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구간, 즉 지수 기준 314.50포인트 아래에 있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오른쪽 328포인트 위로 가야 됩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선물지수가 320포인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보라색 그래프 생각하셨을 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커지지만 너무 많이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아마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할 건데 그게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아래가 된다면 314.5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됩니다만 오늘 선물 시장에서 개장을 320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1.5포인트 정도 내려가야 돼요. 하지만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끌어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어차피 내려가지는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올리자라는 마음으로 328포인트 위에서 지수를 결정 지으러 갈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흐름은 기관이 매수를 오히려 덩달아 강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시점에서의 이 추정 손익 구간을 토대로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327.50포인트의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자, 322.50에 제가 노란색을 펴놨는데요. 이건 오늘 기준이에요. 우선 오늘 개장과 함께 선물지수가 320이다라고 하면은 322.50도 당연히 올라갑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327.50이 기관이 328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 수익이 난다고 했죠. 네. 그러면 328 빼기 선물시장 지수, 이 옵션 지수 327.50을 빼게 되면 0.5가 남습니다. 동시만기 때 이 현재 가격 0.11인데요. 동시만기 3시 20분이 되면 이게 0.5까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만약 지난주 금요일 베팅을 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시만기 때 선물지수가 328포인트에서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327.50포인트의 콜옵션은 5배 수익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개장과 함께 옵션 가격 대략 327.50, 325, 322.50, 320까지는 거의 2배 이상 수익이 난 채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 위로 있고 기관이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지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청훈 FA님께서 늘 시장 어느 정도는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늘 꼼꼼하게 증거도 우리에게 항상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FA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주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 텐데 다만 좀 우리가 걱정해 볼 부분은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최근에 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코스닥이 너무 잘 가서 그런 거예요. 아. 사실상 차트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2,500포인트에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랬죠. 그걸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코스닥은 전고점 지금 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2차 전지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우선은 양극재 쪽이 좋았고요. 네. 그러다가 폐배터리 가다가 앞으로 어디가 갈 것인가. 음극재와 소재 쪽 지난주 금요일에 딱 갔죠. 앞으로 조금씩 더 가면서 2차 전지 넓게 보면은 엔터,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를 기반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 기준으로는 대략 835포인트 정도까지도 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의 흐름 자체가 이번 달 기준으로 10% 정도까지도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잘 유지해 나가시면서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소나기 안 내릴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맑은 하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청원 FA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가볼 수 있을지 선물과 옵션에서의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